자, 이번에 하는 아티클 리뷰는 우리가 이제 뭐 평가에서 GPT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혹은 뭐 전체 어세스먼트를 문항만 만들든 아니면 뭐 전체 그 뭐 진단이라든가 뭐 어세스먼트 단위로 만들든 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quality assurance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GPT 관련돼서 뭐 large language 모형 관련돼서 아마 세 개의 큰 축으로 계속 제가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겁니다. GPT를 쓸 때 도대체 뭐에 쓸래?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좋은 용도를 찾지 않으면 그게 그냥 뻘짓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좋은 곳에 써야 돼요. 두 번째는 quality assurance,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래 라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전략,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전략을 세워서 뭐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이 그냥 20불짜리 뭐 한 달에 20불짜리 subscribe 한다고 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퍼도 써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앱도 개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이제 발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항상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어디다 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Quality Assurance 이야기했습니다. GPT는 그 두 가지를 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약간 해결이 됐어요. 어디다 대고 쓰냐고, 뭘 쓰냐 하면 문항을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포커스를 해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디스트럭터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문항을 GPT를 가지고 생성을 시켜내는 쪽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을 evaluate 하는 용도로, 리뷰하거나 verify 하는 용도로 GPT를 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사람이 만들든 누가 만들든 그 만든 것을 리뷰하고 evaluate 하기 위한 용도로 GPT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evaluate 하고 하는, 그래서 용도 중에 하나면 도대체 GPT를 뭘 쓸 거야 할 때, 아니 GPT를 가지고 리뷰할 거야. 이 GPT의 리뷰, GPT를 사용할 리뷰는 두 가지 quality assurance라고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든 누가 만들었든 리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리뷰 프로세스가 이 페이퍼도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subjective하고 time consuming하고 expertise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아이템 리뷰도, 아이템 라이팅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항이 좋은 문항이야 안 좋은 문항이야를 판단해내는 그 cognitive ability가 굉장히 expensive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페이퍼는 이제 퀄리티를 assess 해야 되겠다. quality assurance를 위해서 assessing quality를 GPT와 그 다음에 rule based 되어 있는 메서드로 두 개 다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분들의 argu고, 두 개를 해보니까 rule based 메서드가 조금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 GPT-4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일을 하지만 rule based method를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을 하더라. 뭐 이런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그 GPT-4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과를 하신 게 있는데, GPT-4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챗GPT 상에서 문항 주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해서 굉장히 브로드한, 액세서블한 메서드가 됩니다. 근데 룰 베이스 메서드 여기서 만드신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룰 베이스 메서드를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이 룰 베이스 메서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PT-4는 나는 뭐 챗GPT 어카운트만 있고 문항 있고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크라이테리아는 같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 accessibility, broad impact이라든가 accessibility 이슈로는 완전히 다른 임팩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GPT-4로 했을 때 여기서는 프롬프트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간단한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GPT-4를 사용하지 않고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테크닉이 좀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룰 베이스드 메서드보다 퍼포먼스가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프롬프트를 좀 더 임프루브 하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항, 만든 문항 자체가 만든 게 누가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만든 거잖아요. 200명의 학생들이 만든 문항을 굉장히 3,800개 정도가 만들었는지 뭐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사람이 두 사람이 했다 그러잖아요. 3,800 문항에 대해서 19개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문항이 그게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이 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두 사람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방법이 자 우리 현실적으로 아무튼 뭐 사람이 한 것을 벤치마크라고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이 한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게 뭐 internal consistency, 뭐 코엔스 카파가 0.89 뭐 이렇게 나온 거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맞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뭐 두 사람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이게 GPT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삼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여기 이 페이퍼스는 그렇게 일반화될 수 있는 두 사람이 한 결과를 우리가 과연 올바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고 그런 퀘션 마크가 이제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했었던 결론이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나머지는 뭐 조금씩 읽어봅시다. 자, 뭐 이런 퀄리티에 대한 거 많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저기서 뭐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र्스 머티리얼로 사용을 하고 학습의 어떤 페다가지컬한 임플리케이션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런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좀 적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퍼포먼스를 비교를 할 텐데 우리가 GPT를 가지고 아이템 리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머신러닝 메서드를 만들어 가지고 룰 베이스를 하나 한 거하고 두 개의 그 퍼포먼스를 비교한 거고, 약 200명의 학생들이 만든 문항을, GPT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문항을, 좀 나비스죠, 그죠? 학생들이 만든 문항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 걸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하고 룰 베이스는 91% 정도의 그 일치율을 보이고, 그 다음에 GPT가 한 거는 이제 79%니까 약 10% 정도의 퍼포먼스가 GPT가 한 것은 조금 떨어지고, 이 사람이 한 룰 베이스드 메서드는 이제 91% 정도 되니까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제 요게 결론입니다. 그랬고, 네, GPT-4보다는 룰 베이스드 메서드가 이제 아웃퍼포밍 했다라는 거고, 이 저자들이 제가 정확하게 룰 베이스드 메서드를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룰 베이스드 메서드에 대한 액세스도 있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그 룰 베이스드 메서드를 만들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만든 rule based method는 data driven rule based method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특정 그렇게 만든 이 rule based method가 다른 문항도 이 문항 말고 여기 문항 세트 말고 다른 문항 있죠. 예를 들어서 널싱도 해낼 수 있냐? 이 사람들이 만든 rule based method가 널싱도 해낼 수 있냐? 다른 도메인도 해낼 수 있냐? 이런 퀘션이 굉장히 깊게 남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GPT도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GPT가 large language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GPT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representative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SAT도 해보자 그러면 뭐 다른 도메인에 많이 이렇게 했을 때는 GPT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다른 도메인을 바꾸고 다른 주제라든가 다른 것을.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룰 베이스드 메서드가 이겼다고 하지만 룰 베이스드 메서드는 이런 문항들 있죠. 예를 들어 이 스터디에서 썼던 그런 문항들의 데이터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 룰 베이스드 메서드를 만들 때.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카파에서 문항 생성할 때 룰 베이스드로 생성할 때 룰 베이스드랑 여기서 말하는 룰 베이스드는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읽어보니까 이 룰 베이스드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세부적인 large language 모형을 써서 룰 베이스드 메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만들었겠죠. 근데 이것이 전통적인 룰 베이스드 메서드하고 다르다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automated method improve quality of question은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기계한테 만들게 해라. 기계한테 먼저 만들게 하고, 만들 때 뭐라고? 여러 개를 만들게 해라. 그 다음에 네가 만든 것 중에서 좋은 거를 고른다거나 이밸류에이션 한다거나 그렇게 해라. 그래서 self intra rise라고 부르는데 real time intra self evaluation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프롬프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가 아니라 무엇을 3번 해. 그 다음에 네가 해. 3번 해. 여러 번 해. 그 다음에 3번 한 것 중에서 골라라. 평균을 내. 리뷰해. 그쵸? 다 리뷰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줘. 여기까지가 가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large language 모형 프롬프트여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기계가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에러를 줄이는 퀄리티 어슈런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한테 반드시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해서 검증하게 하는 용도도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이야기랑 계속 겹쳐져 있는데, 멀티플 초이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잖아요. 좋으니까 많은 곳에서 쓰이는 스탠더다이즈 되어 있는 시험 80%, 90%는 멀티플 초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는 뭔가요? 중요한 시험이란 거예요. 중요한 시험의 8, 90%는 멀티플 초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예요. 오브젝트 중요한 시험은요. 그레이딩이 서브젝티브하게 되면 중요한 시험은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사람한테 시켜놓으면 나는 얘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은 나를 합격시켰고 B라는 사람이 불합격시켰어. 그거 보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렸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중요한 시험인데. 환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당연히 이 objectivity in grading 때문에 multiple choice가 굉장히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objectivity in grading에서 하려고 하면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답과 오답이 막 이렇게 구분되는 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multiple choice. 그래서 그게 단점이지만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bjective grading 때문에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automatic question generation도 많이 있죠. AIG 같은 경우는 뭐 카파가 하고 있는, 여기는 AQG라고 하는데 우리는 AIG라고 이름을 하고, 그렇죠? 그럼 뭐 다른 것들도 많을 때 이런 퀄리티 어슈런스가 중요한 게 대두가 됩니다. 왜냐면 기계가 생성을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이 많잖아요. 빠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들 수 있죠. 그 많은 문항을 사람이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된다? 갑자기 뭐예요? 일을 안 해요. 아니, 검증하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만드는 돈만큼 검증하는 돈 들어갑니다. 드래프트 만드는 돈만큼 검증하는 돈이 들어가요. 여기는 그냥 학생들한테 시켰으니까 학생들 같아 무슨 노예처럼 해가지고 공짜다 뭐 이러고 좋다고 하지만 검증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검증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그 기계 생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계 검증이라고 하는 automatic 뭐죠? generation이라는 아니요 evaluation이라고 하죠. generalize라고 하는데 self evaluation이라는 컴포넌트가 저기 뭐냐 automatic evaluation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학생들한테 만들겠다 뭐 그런 learning sourcing이다 뭐 이런 좋은 말 쓰시는데 뭘 학생들이 아니 근데 뭐 동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문항을 만들잖아요. 많이 배워요. 문항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배웁니다. 문항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질문이잖아요. 문항이라는 게 질문이에요. 학습에서는 뭐가 중요하니? 너에게서 뭐가 중요한 것 같아? 너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봐라고 똑같아요. 내가 배우고 나서 네가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걸 어떻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피어끼리 이렇게 문항 만드는 거는 학습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고, 문항을 만드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좋은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 인지적인 것은 문항을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지력이. 그래서 오래 남아요. 내가 문항을 쭉 이렇게 연습 문제 같은 거 자기가 만들어 보면 그곳의 컨텐츠 나올리지도 오래 가요. 왜냐면 머리를 많이 쓰죠. 많이 쓰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뭡니까? 하이 퀄리티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하이 퀄리티 여기서는 이제 전혀 거의 강조를 안 하는데 하이 퀄리티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 때 여기서는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쉬워요. 중요한 게 뭔지는 좀 많이 보이고 중요한 게 뭔지 질문하고 답하는 거는 쉬워요. 멀티플 초이스 만들 때는요. 기승전 디스트랙터 싸움입니다. 자, 질문하고 답 만들었어요. 디스트랙터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답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디스트랙터끼리 어느 정도 뭡니까? 달라야 돼요. 비슷비슷한 디스트랙터 뭐 말 바꾸기 조금 해서 하면 그 덩어리는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답일 수 플러저블 해야 돼요. 플러저블 해야 된다는 두리뭉실한 건데 뭔가 인지적인 과정 속에서 계산 실수로서 한다거나 내가 뭔가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을 때 고를 만한 답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멀티플 초이스를 줬는데요. 답만 만들어 놓고 디스트랙터 답이면 안 되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거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번 비디오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답인데 코끼리가 아닌 너무 동떨어진 걸 주면 뭐라고요? 이상한 거를 주면 코끼리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디스트랙트를 이상한 거를 줘. 너무 동떨어진 거를 넣으면 사람들이 동떨어진 거를 이렇게 날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디스트랙트를 멍청하게 주면 답을 주는 것과 같아요. 난이도는
박살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뭡니까? 문항 자체가 invalid하게 돼요. 아무나 틀린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디스트럭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저블하게 해야 되니까 답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너무 바짝 갖다 붙이면 어때요? 답이 돼버려요. 답하고 너무 비슷하면 답이 돼버려요. 그럼 답이 2개죠. 답이 복수로 되죠. 그러면서 또 문항은 망가집니다. 너무 떨어뜨리면 어때요? 너무 비싸게 이게 오답이라서 답을 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또 망가집니다. 디스트랙터 싸움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학생들이 디스트랙터를 굉장히 잘 못 만들었고 이 evaluation criterion의 디스트랙터를 얼마나 하는지가 강조가 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만들기가 어려운데 왜 만들기가 어렵다고요? 디스트랙터 만들기 뭐 디스트랙터가 전부는 아닌데 디스트랙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뭐 이런 자동적인 방법들이 뭐 몇 개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이 문항 생성 같은 경우는 surface level feature만 바꿔서 근데 이제 pedagogical value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다. 뭐 automatic method 특히 이제 automatic하게 evaluation 하는 거죠, generation 하는 거 그런 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사람한테 기계가 하라는 방법이 있고 사람한테 하라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한테 manual evaluation은 뭐라고요? lack of standardization하고 efficiency고 코스트가 expertise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subjectivity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evaluation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evaluation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들 문항 주면 evaluation 하라고 하면 진짜 엄격하게 당신이 잘하는지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처절하게 나눠집니다. 철저히 나눠져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나는 박사니까 나는 교수니까 뭐 문항 뭐 출제위원 들어가지고 뭐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템을 이밸류에이션 할 때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 머리 쓰기 싫어합니다. 대학원생들 시키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라이테리언, 루브릭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은 문항이냐, 어떤 게 잘 만들어진 문항이냐, 어떤 게 못 만들어진 문항이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페이퍼는 잘 타고 넘어간 것 같아요. Item Writing Flow라고 하는 루브릭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Modified Version 19개로 만들어진 원래는 뭐 30개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었는데 19개의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Item Writing Flow라고 하는 루브릭을 썼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해가지고 그 최대한 있는 그대로 쓰는 것도 recommend 드립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는데 바꿀 수 있으면 조금 바꾸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apply rubric large number of question time consuming and open requires human expertise죠. 당연하지. 오픈이 아니지. 무조건 human expertise 없으면 이거 item 리뷰 못합니다. 루브릭 적용하는 거는 쉽냐고. 루브릭을 적어놔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루브릭 아무리 적어놔도 그 expertise가 없으면 이거를 못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거는 뭐냐면 GPT한테 루브릭을 주면 루브릭대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GPT가 하는 GPT가 하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문항을 만들어서 좋은 문항이에요. 그리고 기계가 만들든 사람이 만들든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하죠.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거는 계속 간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기계가 사람이 내 친구가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는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sufficient 하지 않는 거는 더 빨리 보여요. 자, 기계한테 만드는 게 더 빨리 올까? 기계한테 이밸류에이션 시키는 게 더 빨리 올까?
기계한테 이밸류에이션 시키는 게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밸류에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몇 명이서 이밸류에이션 했습니까? 꼴랑 2명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20명 안 했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문항을 리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밸류에이터도 실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나서 혹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실수했는지를 하는 그 작업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메일 썼어요. 야, 좀 내 이메일 한번 읽어봐봐.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거기가 마켓이 더 빨리 사람들이 어답을 한다고요. GPT를. 그럼 내 책임인데 내가 그대로 했다가 실수를 하면 내가 똑박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한테 한번 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거부하다가, 잘 들어보세요. 거부하다가 실수가 났을 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다가 실수했을 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프로토콜로 집어넣을 겁니다. 한 것을 한 번은 사람도 보는데 기계가 반드시 리뷰하도록 해가 디폴트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뭐가 들어올 거냐면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할 때 그 드래프트를 여러 가지 다양한 드래프트를 기계한테 생성하게 하는 게 두 번째로 올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사람이 중간에서 책임을 져요. 휴먼 인 더 루프인데 휴먼이 하는 건데 머신 인 더 루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기계한테 드래프트를 빨리 만들어서 속도를 증강시키고 뭐예요? 그 중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고르거나 리바이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조차도 기계한테 한 번 더 검증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GPT를 못 믿네요가 아니라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서브젝티비티 있죠. 넌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서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있다고. 어떨 때는 고유한 거를 사람이 했기 때문에 좋아하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실수가 나거나 이런 거는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룰 베이스드랑 그 다음에 GPT-4를 쓴 건데 잘 보세요. 루브릭을 어플라이를 했는데 make it easy to manifest interpretability while requiring a large training data set이 필요 없는 뭔가 룰 베이스드 메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룰 베이스드 메서드가 뭐지? 이 사람들이 만든. 그래서 한 조금씩 읽어보면서 하고 리서치 퀘션은 이 룰 베이스드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GPT 메서드가 사람한테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특히 이제 IWF라고 하는 루브릭을 적용해서 문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메서드가 subject area에 따라서 바뀌냐. 어느 도메인은 잘하고 어느 도메인은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랑 뭐 몇 개 했잖아요. 대학생들 데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크라이테리언이 가장 공통적이냐. 뭐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에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페이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문항을 이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이 만들고 옆에서 사람이 휴먼이 이밸류에이팅 해주는 거예요. 근데 휴먼 이밸류에이터가 많을 수가 없어요. 평가에서는. 왜 그래요? 첫 번째, 돈이 많이 들고 엑스퍼타이즈가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사람한테 리뷰하는 게 만드는 것만큼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문항을 왜 개발을 못하냐면 중요한 시험은 유출 때문에 그래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진학개나 만들면 진학개나 문항을 다 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호텔방에 가둬놓고 만들잖아요. 시험 보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어떤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들어갔어. 출제 의원 들어갔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
그럼 엄청나게 많은 확률로 문항 유출이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을 유출시킨다니까 뭘 딴소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 가둬놓잖아. 돈 받고. 중요한 시험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누구를? 출제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둬놓고 세학서 쓰고 난리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가 있을 때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려면 학생의 리스폰스 데이터가 필요해요. 스튜던트 리스폰스 데이터를 가지고 문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D-인덱스 구하고 뭐 discrimination 인덱스 구하고 그래야 되죠. 그쵸? 근데 이 방법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기반의 evaluation 방법은 requires post-hoc analysis of student performance data on the question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일단 줘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딜레마입니다. 문항이 나는 직장을 잡을 수 없어.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회사 가면 뭡니까? 당신이 경험이 없군요. 그러니까 직장을 안 줄래요. 그럼 여러분 입장은 뭐예요? 아니 내가 직장을 잡아야지 경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잡 익스피리언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 뭐야? 아니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네가 직장을 못 잡는다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식 직장이야 돈 없어도 경험 쌓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사실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박봉에 하는 이유가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면 이제 그걸 좀 태그를 매니저 하는 경우 있죠. 경험을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문항이 좋아야 되는데 좋으려면 뭐라고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쓸 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은 뭐예요? 야, 학생한테 문항을 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좋은 문항을 줘 가지고 해야지 쓰레기 같은 문항을 주냐. 그럼 우리는 좋은 문항인지 안 좋은 문항인지 알려면 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마루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마루타 되고 싶어 해요. 우리 애들 학교 공부하러 보냈잖아. 문화 아이템 리뷰하고 뭐 그거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려고. 그럼 누구의 인트레스트입니까? 시험 만드는 사람의 인트레스트잖아. 학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모들은 싫어합니다. 왜 우리 애를 갖다가 그런 데다 쓰냐고. 공부하러 보냈는데. 등록금 줘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이 가지는 엑스퍼트 리뷰가 있고 뭐예요? 그 다음에 student data driven, response data driven review가 있는데 student response data review는 데이터만 있으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요. IRM fit을 본다거나 난이도를 본다거나 response 데이터만 있으면 그건 이미 충분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힘들다고요? response 데이터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뭐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중에 쓰레기가 있잖아. 그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지금 실제 학생들을 쓰게 하면 어떡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일단 데이터가 들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딜레마가 있어요. 왼쪽에는 무슨 딜레마가 있습니까? expertise가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적은 숫자에 자꾸 전문가를 쓰다 보니까 subjectivity고 그 사람들이 potentially biased 된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 두 사람이 맞다고 하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일반화가 되냐고. 교수님 두 명이서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만들면 오답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본적으로 뭡니까? 페인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밸류에이션 할 때? 그쵸? 그래서 기계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계가 뭐라고요? expert review를 해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엑스퍼트 리뷰도 해주고 심지어는 나중에 기계가 머신이 데이터도 생성해주는 쪽으로 가면 진짜 좋겠죠. 그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엑스퍼트 리뷰를 기계한테 시키는 거는 누구를 대체하는 거예요? 엑스퍼트를 대체하는 거죠. 그쵸? 근데 문항을 주고 기계한테 풀어보라 해가지고 리스폰스 데이터를 받으면 누구를 대체하는 거예요? 학생을 대체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면 GPT도 못 풀어요. 쉽게 만들면 GPT도 잘 풀잖아요. 사실 GPT를 굉장히 똑똑한 학생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문항을 만들어서 너 풀어봐봐. 이게 어려운지. 그러면 틀린 게 많으면 뭐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근데 실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GPT한테 준다니까. 풀어봐봐. 아시겠죠? 그게 미래라고. 왜 미래냐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잖아. 엑스퍼트 리뷰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오른쪽은 뭡니까? 데이터 그 스튜던트 데이터를 구하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발전된 솔루션을 내놓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주목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점을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etrimental이라고 그러잖아요. harmful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harmful하다. 학습에 harmful하다. 왜? 이런 것들은 이상한 것들도 섞여 있고 안 좋은 것도 섞여 있을 텐데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은 문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검증이 되어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문항을 주고 그래야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실이 살아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던져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러닝에 harmful하다고. 뭐가?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문항을 줘가지고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문항은 뭡니까? 클래스룸 유시지 하기 전에 이벨리웨이트 돼야 된다라는 거야. should be.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각광을 받는 거야? expert review가 각광을 받고 expert review가 심지어는 출제위원들이 자기네들이 짜고 짝짝꿍입니다. 언니가 한 거니까 괜찮다고 해줘. 그리고 뭐 동생아 마 자기네들끼리 그래. 그리고 모여놓고 막 서로서로 이 문항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네가 낼 놈 무시하나? 이런다니까. 싸우고 난리가 부르스가 납니다. 그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아놓은 집단이잖아요. 크리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얼굴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만든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내가 만들게 막 이러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앉아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게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스튜던트 데이터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어떻게 하면 스튜던트 데이터를 조금만 해가지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도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밸리데이션 할 때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모형을 만들면 데이터가 좀 줄어질 수 있습니다. 베이지안 같은 걸 써가지고. 그 다음에 휴먼 이밸류에이션 할 때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크라이테리언, 루브릭이라는 게 없으면 루브릭, 크라이테리언 굉장히 강조할 텐데 도대체 뭐가 좋은 문항이냐고. 그쵸? 그것을 이제 여기서 쭉 충분히 해서 이제 뭐 이런 이 use of IWF rubric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rubric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그쵸? rubric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standardized된 rubric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 하면 뭐라고요? include their pure subjective judgment. 그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subjective라고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subjective 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고유해. 와, 최 교수는 진짜 어디서도 좀 볼 수 없는 굉장히 뭐예요?
유니크하고 고유한 건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거예요. 호불호가 나뉘는 게 꼭 뭐 서브젝티브한 거지. 근데 representative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항을 만들 때는 내가 예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드는 과정이 좀 굉장히 예술처럼 돼서 어떤 사람은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못 만들고 굉장히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퀄리티가. 아무튼 이밸리에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스탠더다이즈 되어 있는 루브릭을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19개짜리 스탠더다이즈 되어 있는 루브릭을 줘요. 근데 뭐냐면 사람끼리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똑같은 루브릭이 있어도 다르게 해석한다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스탠더다이즈 된 루브릭 만드는 거 뭐 어려워. 똑같은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주는 것과 다른 엑스퍼트가 주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것은 이제 application of rubric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item writing flow라고 하는 거는 19개의 criteria 원래는 19개보다 많았는데 이 루브릭 안에 크라이테리아는 뭡니까? 루브릭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준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줄여가지고 19개를 했답니다. 여러 개 써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하고 했고 이 페이퍼에서는 2명의 이밸류에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nearly half a question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 다음에 할라디나 선생님은 아무튼 뭐 그래서 이걸 사용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item writing flow라고 하는 루브릭을 사용해 보니까 거의 반 정도를 걸러내더라. 네, 그런 거 뭐 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그러면 사람이 한 거는 이 루브릭 있으면 한다 이거죠. 그죠? 사람이 얼마나 일치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페이퍼 속에서 있겠죠. 사용된 거는. 그 보는데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automatic evaluation이라는 거예요. automatic evaluation. automatic item generation이 아니라 automatic item evaluation. AIE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valuation 하는 것을 기계로 하는데 이곳에서 하는 automatic evaluation은 natural language process NLP 같은 거 뭐 BLEU나 뭐 Meteor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람이 한 것과 correlate가 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pedagogical value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서 이 지금 요런 것들 기계가 직접 해주는 것들 있죠. 그리고 to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하기 위해서 large data set의 학생의 response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automatic evaluation of question을 하기 위해서 AEQ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방법들 있죠. 머신 러닝 베이스드 되어 있는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 한 거는 블랙박스라서 도대체 딥러닝 모형에서 무슨 기준으로 이게 잘했다고 하는 건지 못했다고 하는 건지가 블랙박스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언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특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액큐러시는 이만큼 올라갔지만 81% 정도는 됐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사람이 이제 GPT-3한테 해서 assess quality short answer question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high complexity에 대한 것들이 overestimation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GPT-3를 가지고 문항 리뷰를 했다라는 페이퍼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 페이퍼는 뭐야? GPT-4를 가지고도 했고 룰 베이스드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룰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라는 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자동 이밸류에이션 메서드는 데이터 드리븐이거나 혹은 GPT-3 같은 거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자기는 research has turned to rule-based classification method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는 rule-based method의 핵심은 divide and conquer입니다. 크라이테리언을 굉장히 작은 컴포넌트로 쪼개는 거예요. classification 크라이테리아를 작게 쪼개고 그 다음에 그래 해놓으니까 achieving similar 혹은 greater success than black box model 그냥 딥러닝 모형보다는 같거나 조금 더 이게 greater success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랬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rule based method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일단 데이터는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있는 웨스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학생들한테 문항을 만들으라 그랬고 문항 만든 걸 가지고 이제 item writing flow에 대한 human evaluation을 진행을 했고 19 unique 그 항목이 있는 IWF를 가지고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고 distinction used question classes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 특히 이제 이게 뭐가 되냐 하면 학습에 도움되는 문항이냐 아니냐를 추가를 한 것 같아요. make up the rubric을 해가지고 그래서 full description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몇 개만 읽어보면 item writing flow 그러니까 ambiguous하고 unclear한 게 있으면 yes면 ambiguous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줬죠. Question and all options should be written in clear, unambiguous language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description of attribute에 대한 description이고 이름이고 요게 몇 개라고요? 1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씩 다 yes, no, yes, no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랬고 two item rater가 있었는데 코엔스 카파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 카파가 0.66, 0.82, 뭐 1 되어 있는 거, 다 일치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근데 0.66인 것도 있고 그죠? 퍼펙하게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두 명이서 했잖아요. 세 명이서 하면 세 명 다 퍼펙하게 일치하는 것들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이 밸류들이 당연히 낮아지죠. 4명이고 5명이면 그래요. 2명이니까 이렇게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래 퍼펙하게 맞는 것다. 사람이 조금 다르면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좀 보려면 코엔스 카파도 2명이서 하는 거는 overestimate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 internal consistency 보는 inter-rater reliability 보는 거를 그래요. 나중에 그 뭐 테크니컬하게 코엔스 카파가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해야 되냐 뭐 이런 페이퍼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테크니컬한 거고 여기서 암튼 이야기한 거는 뭐라고요? 두 사람의 이벨리에이터가 이 19개의 크라이테리언을 가지고 했고 기계도 했다. 휴먼 이벨. 그 다음에 룰 베이스드가 뭐냐 하면요. automatically applying item writing flow를 쓰는데 multi-level classification problem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래요. 근데 이거는 we followed a rule-based approach to individual rubric 19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다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따로 만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룰 베이스를 뭐 블룸스 텍사너미 뭐 나누는 것으로 또 사용한 적이 있었고 룰 베이스드 메서드가 어쩌고저쩌고 뭐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을 때 이 룰 베이스드 메서드가 일을 잘한다. 그다음에 improved interpretability 그러니까 블랙박스 모형은 딥러닝 모형은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도대체 그냥 확률만 주니까. 근데 이 우리가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굉장히 해석 가능하게 만듭니다. 문항 생성이 됐든 문항 이밸류에이션이 됐든. 그래서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construct script, the compose of the programming method of each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 그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썼고 3 different pre-trained large language 모형을 써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GPT도 하나의 large language 모형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GPT도 하나의 large language 모형이라고. 얘네들은 large language 모형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natural language 어떤 뭐 뭘 골라줘라, 뭘 빼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이 large language 모형을 써가지고 룰 베이스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룰 베이스냐는 거예요. 룰 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안에 세부적으로는 large language 모형을 써버렸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페어하게 이게 전체를 룰 베이스드 메서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했고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스크립트도 짜야 되고 했는데 이게 스크립트 짜는 게 쉽냐고. 그리고 large language 모형들은 뭡니까? 여기서 사용된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를 이미 먹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한 겁니다. 얘네들. 아무튼 뭐 our criteria involving use standard NLP 테크닉을 했고 named entity recognition, part of speech tagging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했고 로버트 뭐 이런 거 썼고 이거 전부 다 large language 모형이잖아. 데이터로 트레인되어 있는 거를 쓰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굉장히 뭡니까 쪼개가지고 했나 봐요. 어떻게 이거 코드가 나와 있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룰 베이스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이게 more than 룰 베이스드 안에 GPT가 또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룰 베이스드 안에 혹시 more than one correct answer가 있는지 아닌지는 뭘 썼다고요? GPT를 써가지고 leverage GPT's capable question and answering이라는 모형을 써서 룰 베이스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룰 베이스드 안에 어떤 컴포넌트 또 GPT-4를 쓴 거예요. 그래놓고 GPT-4 하나 비교하는 거랑 뭡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GPT-4를 쓴 거랑 간단하게 쓴 거랑 당연히 복잡하게 쓴 게 일을 잘하지. 정교하게만 되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메서드지? 굉장히 했고 programmatically 프로그램으로 이제 19개 크라이테리언을 했고 그다음에 final code made public available 했으니까 전체가 돌았던 스크립트 있죠. 예를 들어서 19개 크라이테리언이 룰 베이스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퍼블리시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뭐 appendix로 있나 뭐 아마 그러겠죠. 그거는 뭐 좋은 일이고. GPT evaluation은 뭐예요? GPT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GPT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GPT-4 하나만 딱 가지고 만들었고 거기에 프롬프트는 instru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지시사항이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이런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refinement of prompt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directly use the prompt rather continually engineering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올까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썼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다. 이게 refine을 하면 valuable한 future work일 것이다. GPT-4의 프롬프트를 더 잘 만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PT-4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쓴 거예요. 야, yes냐 no냐 대답해줘. 이 multiple choice question이 그 크라이테리언을 satisfy 하는지 yes냐 no인지 대답하고 explain why. 왜 그런지 설명도 해. 그리고 문항을 준 거예요. 그러면 parameter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placeholder라고 하는데 템플릿처럼 만들어져 있는 프롬프트 한 줄이에요. 진짜 얘는 한 줄로 끝낸 거예요. 두 줄이네. explain why 했으니까. 뭐 줬어요? criterion definition 주고 문항 주고 요 하나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뭐 심플한 거는 좋습니다. 자체로도 일을 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를 하게 되면 yes냐 no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형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래요. 이렇게 던져주면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예. 그러면 multiple choice question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9개 중에 19개를 다 따로 요렇게 만들어서 요거 이제 요 안에 칸만 대입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항 줘가지고 했고 accurate ask provide explanation 한 것은 뭡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 하면 encourage more thorough해집니다. 약간 그 criterion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왜냐라고 설명하게 하는 것은 accurate한 response를 주는 데 도움이 돼요. 왜 think step by step 하는 거 있죠. chain of thought이랑 비슷합니다. 문제의 답만 줘가 아니고 뭐라고요? 문제를 천천히 풀어.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 과정을 나눠가지고 풀어라 그러면 정답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chain of thought이라는 메서드를 chain of thought이라는 그런 테크닉 같은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띵킹을 하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왜라고 대답을 하면서 전체가 그냥 yes냐 no냐 이렇게 아니라 왜인지를 이야기를 하면 yes no가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yes no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이 프롬프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yes no를 먼저 쓰고 나면 뒤에 대답은 앞에서 먼저 결정을 내린 yes냐 no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쭉 써내려 나가면서 처음에 yes냐 no를 먼저 써야 되잖아. 그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확률적으로 결정할까요? reason으로 결정할까요? 기존 인풋에 대해서 얘가 써야 되잖아. yes냐 no냐. 그 확률적으로 결정을 할까요?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결정할까요? yes, no가. 이민지 쌤. 응? 왜? 처음에 yes, no를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크라이테리아도 있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 했지.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전체 인풋을 가지고 확률론적으로 yes인지 no인지 결정을 하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 놓고 yes, no가 확률적으로 결정이 됐어. 그럼 확률적이라는 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쌤. 틀릴 수 있죠. 일단 틀렸어. 그러면 설명할 때 내가 no라고 그랬지. 맞든 틀리든 간에 no라고 했으면 no에 우겨서 설명을 할까 안 할까 얘가. 내가 no를 먼저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no에 맞춰서 설명할까? 아 미안하다. 내 앞에 쓴 말이 다르니까 나의 실수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미지선. 그쵸?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돼야 돼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가 break it down해서 논리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린 결정이 정답일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프롬프트를 굉장히 못 쓴 겁니다. 이건 오류가 많게 쓴 거라고 이거는. 근데 왜 yes, no를 앞으로 하라 그랬을까? 왜 yes, no를 앞에 하라 그랬을까? 손. 페이퍼 읽었을 거 아니야. 왜 yes, no를 앞에 begin with your response라 왜 그랬을까? 아니 기계가 일을 했는데
코딩을 해가지고 기계가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로 다시 옮겼는데 누가 옮겼어요 이거를? 사람이 옮겼잖아. 다 읽어보기 싫은 거야. 그냥 맨 앞에만 yes인지 no인지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옮겨야지 이 글에 대해서 yes인지 no인지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화돼야지 뭐 엑셀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3,800개 했다며. 사람이 뒤에 대파면 쭉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yes냐 no라고 했는지 나중에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읽어보기 싫잖아.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앞쪽으로 모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다고? 오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 이유를 먼저 지가 쓰게 하고 최종 결정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룰 베이스드보다 GPT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웃기네. 그냥 이 상태로 5%에서 15% 정도 에러가 더 생긴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요 간단한 실수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프롬프트지만 에러를 유발하는 프롬프트였다. 이 구조는 그래서 굉장히 나쁜 프롬프트가 돼서 이거는 진짜 오류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정 있죠. 3,800개 했고 200개 했고 룰 베이스가 90%고 GPT는 78%밖에 안 된다라고 10% 차이가 떨어진다고 한 거에 있어서 저는 당신이 프롬프트를 잘못 쓴 거야. 가 저의 결론인 거예요. 프롬프트 제대로 써가지고 제대로 나오게 해가지고 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같이 나오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거 이 프롬프트 딱 보고 나서 뒤에 읽기가 싫은 거야. 이게 뭐지? 뒤에 읽어서 뭐해? 그쵸. 그리고 얘가 이 사람이 만든 룰 베이스드가 아무리 좋지만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GPT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들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온 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메인별로는 스태티스틱 있고 케미스트리 있고 바이올로지 있고 뭐 이렇게 컬유 있고 했는데 뭐 다 잘하는 GPT가 잘하는 도메인이라는 거야. 대학생 레벨의 케미스트리, 바이오케미스트리, 스태티스틱은 잘하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가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궁금했고 그러니까 뭐라고 룰 베이스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냐.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임팩 업 도메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디스커션 쭉 읽으면서 끝냅시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automatic rule-based method와 그 다음에 GPT 그 메서드를 GPT와 휴먼이 한 것에 비교를 했다. 특히 IWF rubric을 가지고 multiple choice item은 educational 한 거고 contrast to prior research 다른 그 이전의 리서치와 반대로 we employed criterion pertain directly to pedagogical value였다. 우리는 이제 그 크라이테리언에다가 이 문항이 pedagogical value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across multiple domain 그걸 이제 추가를 해서 물어봤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뭡니까? 이 메서드, 그러니까 automatic rule-based method가 performs at level of comparable to human evaluation. 사람이 하는 것과 굉장히 comparable한 레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utperform GPT 그리고 거의 모든 것에서 GPT-4를 쓴 것에 대해서 outperform을 했다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 속에 GPT도 써놓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 좀 이걸 정확한 의미의 룰 베이스드 메서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통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룰 베이스드 메서드는 effective하다. 예를 들어서 뭐 domain specific 뭐 presence 이런 것들에 대해서 effective하다 그러는데 GPT도 도메인에 대해서 across 도메인에 대해서 effective합니다. 그렇죠? GPT는 뭐 하나밖에 없는데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휴먼 이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뭐 student generated 어쩌저쩌 comparing result 했는데 휴먼 이밸류에이트만큼 좋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아까도 얘기해서 2명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룰 베이스드 메서드를 컨펌 해줄 수 있냐 그런 벤치마크가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igh level accuracy of maintaining interpretability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속에는 rule based method 속에는 large language 모형이 3개나 들어가 있고 뭡니까 GPT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rule based method가 하나하나 세 번째 크라이테리아는 점수를 줬어지만 그 점수 주는 사용을 뭘 한 거예요? large language 모형을 했잖아요. 그리고 혹은 딥러닝 모형을 썼다고. 그러면 쪼갰다 뿐이지. 나는 이렇게 7점 나왔다 보죠. 그게 왜 아니 각 분야에서 내가 8개로 쪼개서 8점이 나왔습니다. 다. 근데 그게 더 interpretable 한 게 아니라 그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각 크라이테리아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interpretability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이 100% 설득력이 없어요. both automatic method가 stricter 하다라는 거예요. in the sense of assigned many more IWF에 대해서 than human expert, particularly GPT라는 거예요. 근데 stricter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harsh하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보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더 세세하게, 더 깐깐하게 보는 건데, 그게 꼭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This is preferable to less strict 하게 하는 건데, 뭐, 그거는 크라이테리아를 바꾸든지 뭐, 다르게 적용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filtering capability는 showing match 65% 정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나머지 GPT's training data include material 그쵸? GPT도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랙박스 네이처라고 GPT를 하는데 저도 그건 또 반대예요. GPT한테 왜 그런지 설명하게 했잖아. explain why라고 그랬잖아. 네가 yes냐 no냐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GPT가 왜 그렇다고 대답했잖아. 그럼 GPT가 설명했으니까 interpretability가 있는 거지 GPT한테는. 다른 모형들은 다른 랭귀지 모형은요 그거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밸류에이션 하고 왜 그런지 설명해봐. 쪼개서 해봐.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블랙박스 모형이야. 확률만 주는 거야. 세 번째 크라이테리아 82%로 뭐 이렇게만 주는데 GPT는 설명하잖아. 그래서 나는 interpretability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GPT를 썼을 때는 훨씬 더. 자, 그리고 GPT 메서드는 extremely low F1 스코어가 뭐 됐고 어쩌고 저쩌고 좀 unfocused stem, 뭐 vague term, related question, unnecessary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크라이테리언에서는 GPT가 조금 harsh하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조금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크라이테리언의 데피니션에 대한 이슈지. 근데 GPT가 또 가지는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루브릭은 이게 너무 잘 안 맞는다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루브릭을 GPT가 사람이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파인 튜닝을 해줘서 문구를 바꾸면 되잖아. 내 말은 거. 어떻게 바꾸면 사람이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질 수 있게끔 우리가 크라이테리언을 description을 할까. 원래 이 크라이테리언이 만들어진 거는 purely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19개로 쪼갠 거는 좋지만
criterion description이 너무 짧아. 한 줄이었잖아. 각 criterion description이. 그래서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만들면 이제 modified version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제가 사실 뒤에 조금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몰랐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GPT-4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별로 뭐 동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프롬프트 자체를 잘 못 써가지고 지금 생긴 퍼센티지가 나빠졌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시간 들여서 읽어볼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실험을 다시 해서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나머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는데, 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룰 베이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전통적인 룰 베이스드 메서드 아닙니다. 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그러죠. 이밸류에이션 하는 프롬프트도 같이 갖고 가라고. 그러면 만들어라고 하는 프롬프트 있죠. 그 다음에 만든 것을 이밸류에이션 하라는 프롬프트가 두 개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루브릭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만들 때 이렇게 이게 좋은 문항이야, 이렇게 만들어줘 하는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네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기준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페어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페이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이퍼죠. 기계가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계가 오토매틱하게 생성하면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이 더 힘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많이 생성한 거를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검증해? 예를 들어서 기계가 해야지. 그게 당연히 받는데, 룰 베이스드 메서드가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이 사람이 말한 룰 베이스드 메서드 속에서는 large language 모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메서드가 large language 모형을 복잡하게 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룰 베이스드 메서드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쓰고 하느니 GPT-4를 한 방에 잘 쓰면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엘레간트하고 더 에피션트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뭘 19개, 뭐 여러 개를 만들어, 스크립트를 만들어. GPT 프롬프트나 잘 쓰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는 뭐예요? 답을 먼저 말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산 과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답을 말하라고 해야지 오류를 안 내는 거예요. 그거는 GPT 101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 Prompt Engineering 101이라고요. 과정 먼저, 결과 나중. 그래야지 오류가 줄고, 결과 먼저, 과정 나중에 하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뭐 넘어가도록, 나머지는 뭐 조금 더 뒤에 뭐 리미테이션이나 퓨처곡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